이재용 회장님의 최측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재무통이라고 알려진 그 부회장님이 삼성전자의 HBM 앞길을 상당히 막았다. HBM2나 HBM2E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원래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엔지니어링으로 커진 회사인데 재무가 기술을 지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재무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업투자자 김지윤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삼한전자까지 떨어졌는데요. 주가가 급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삼성전자가 지금 4만 원까지 떨어졌죠. 아마 주가가 떨어진 데 배경에는 일단 첫 번째는 사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만 열심히 사고 1월 달부터 8조 가까이 외국인이 팔았고요. 최근에도 엄청나게 빨간색은 사는 거, 파란색은 파는 겁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이틀을 제외하고는 11월 달 들어서도 계속 팔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1월 달부터 연초까지 4조 5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만 사고 있으니까 사는 주체가 없으니까 주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그나마 조금 위안 삼을 수 있는 다행인 거는 최근에 5만 원대가 오니까 삼성전자를 바닥권이라고 좀 인식을 하고, 왜냐면 PBR 기준, PBR이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총 자산의 가치를 다 팔아서 그걸로 전체 시가총액을 살 수 있는 거를 PBR이라고 하는데, 보통 삼성전자 PBR이 1배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PBR이 거의 코로나 때급, 역대급인 PBR 0.85배 수준이니까 굉장히 주가가 많이 싸진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PBR이 0.85배까지 떨어지니까 5만 원이 깨진 가격대 5만 원 초반대에서는 여기 보시면 연기금이 엄청나게 연속으로 손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전반적으로 팔고 있지만 그 와중에 연기금과 투신, 보험이 사고 있는데요. 이거는 중장기적인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금 보시면 약 15일 정도 연속으로 사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그나마 여기서 덜 떨어지는 거는 연기금이 조금 삼성전자 주가의 하방을 좀 지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급락하게 된 배경을 보자면 역시나 삼성전자의 본질적인 반도체 경쟁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하이닉스의 HBM의 주도권을 완전히 삼성전자가 솔직히 뺏겼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대략 30% 초중반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지금 계속 올라가서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은 57%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머지않아 삼성전자 HBM 점유율과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이 이렇게 가다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을 상황에 놓이게 됐고요. 나머지 이제 20% 미만이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대비 HBM의 비중과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24년도 3분기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가 3조 9천억, 하이닉스가 7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분만 놓고 봐도 월등히 삼성전자가 그 하이닉스의 이익에 대해서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램 관련돼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은 약하지만 일반 D램 쪽에서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삼성전자의 일반 D램 쪽 역시도 D램도 이제 범용 메모리 반도체 D램의 이 소위 말하는 좀 낮은 저가의 DDR3, DDR4가 있고요. 고가의 DDR5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DDR5 쪽은 삼성전자가 괜찮은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저가의 DDR3라든지 DDR4 쪽에서 중국의 창신 반도체라는 데가 급격하게 점유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심지어 저가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을 이 중국의 CXMT라고 하는 창신 반도체가 상당히 점유율 확대로 뺏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창신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일부 레거시 쪽에서 뺏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얘네가 공급을 엄청나게 해서 범용 메모리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굳건히 유지될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빠른 시기부터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HBM도 하이닉스에 밀렸는데 일반 범용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실적이 부진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고 25년도 2분기까지는 가격이 계속 조금 부진할 것 같아요. 부진하다 못해 가격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가격이 떨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수요가 뒷받침이 안 돼주는 거예요. HBM은 손실이 나든 안 나든 HBM 투자해서 뒤지는 게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 메가 트렌드 AI 산업을 못 잡으니까 수익성이 나든 안 나든 투자를 하는 건데, HBM을 제외한 일반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철저하게 수익성을 따져가면서 수요에 맞게 캐파를 확장하는데, 이렇게 일반 메모리 반도체에서 올해 3분기 말부터 계속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반 메모리 반도체를 캐파를 늘리거나 일반 메모리 반도체를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래 메모리 반도체 단에서 60조 가까이 55조에서 57조를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 밝힌 계획이 아마 대략 35조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체도 상당히 떨어진 거고요. 삼성전자가 HBM, 엔비디아 퀄테스트만 바라보고 있는데 HBM 퀄테스트의 문제와 D램 자체의 경쟁력 문제는 별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HBM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D램을 높게 차곡차곡 적층해서 쌓는 형태가 바로 HBM인데요. 삼성전자 D램에 대해서 설계 이슈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LPDDR6에 대한 설계 문제가 나왔고요. 근데 2010년부터 삼성전자가 원래는 HBM2나 HBM2E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보다 원래 앞섰어요. 먼저 개발하고 먼저 양산을 했는데 HBM3부터 삼성전자가 놓기 시작한 거를 하이닉스가 완전히 역전해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완전히 하이닉스한테 HBM 주도권을 뺏긴 상황인 거고요. 2010년부터 꾸준히 하이닉스는 칩 테스트, 이 테스트 인프라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왔고 HBM의 최종 이 퀄 테스트를 평가 방식을 고성능 칩 H100이나 엔비디아의 H200 고성능 칩에 맞게 또 엔비디아의 GPU랑 결합해서 이 칩 테스트를 굉장히 하드하게 가져가서 이 최종적인 칩에 대한 평가 기능 테스트 인프라를 갖췄는데 삼성전자는 HBM2E까지는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이제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뺏긴 이후로 이 최종적인 이 테스트 인프라를 못 갖춘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악한 최종 퀄 테스트에서 계속 엔비디아의 퀄을 못 받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으로 떨어진 거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 급락한 거는 삼성전자 본질적인 반도체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면 이미 늦었습니다. 솔직히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아마 어제 11월 27일자 인력 재배치, 그러니까 인선을 보시면 기술 중심의 인력이 조금 이제야 뒤늦게 좀 재배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또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겁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이재용 회장님의 최측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회장님, 재무통이라고 알려진 그 부회장님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HBM 앞길을 상당히 막았다. 이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재용 회장님의 최측근. 그분이 HBM 관련된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HBM2나 HBM2E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원래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술에 대해서 까막눈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에 대해서 모르면 기술을 잘 개발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육성해줘도 삼성전자가 기술로 엔지니어링으로 커진 회사인데 재무가 기술을 지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재무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한 거예요. 기술은 막말로 진짜 뭣도 모르는데 그냥 비용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기술 인력들을 굉장히 천대하고 기술 인력들을 힘들게 하고 어떤 기술에 대한 제안서를 내면 그거를 뭐 5번, 10번씩 검토하게끔 하고 상당히 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새로운 신기술 R&D 개발에 제동이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기껏 열심히 개발해 놓으니까 그거를 다 이제 돈이 안 된다. HBM 같은 경우도 야, 시장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거 HBM 개발해서 뭐해? 이렇게 이 재무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HBM의 앞길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린 거죠. 그게 벌써 이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 얘기만 들어봐도 10년에 그게 쌓인 거예요. HBM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또 이번에 그 재무통이라고 하는 이재용 회장님 최측근 잘려야 정상인 건데 그분 하나도 책임 안 지고 이번에 부회장 또 연임되셨더라고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 중심으로 전면 인력 재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삼성전자 인력에 CTO는 기술 총책임자인데 CTO 기술 총책임자가 사장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요. HBM 개발은 삼성이 먼저 했지만 하이닉스의 완전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기술 중심의 인력 재배치하는 거 못지않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R&D 연구개발에 혼심의 힘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다행히 2030년까지 기흥 캠퍼스에 20조 이상의 최첨단 투자를 통해 첨단 연구개발 센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갖고 있는 현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뒤졌거나 기술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을 삼성전자가 M&A 인수합병해서 그 기술을 빨리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그 벤치마킹하는 기술력은 또 삼성전자가 글로벌 탑이기 때문에 이 대형 인수합병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다시 도약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쓸데없는 소위 말하는 의사결정 사업지원 TF팀 요거 없애야 되지 않을까. 요거 때문에 HBM 개발을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재무통들이 삼성전자 최측근 핵심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런 HBM 개발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신성장 동력을 다 막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25년도에 35조의 메모리 설비 투자를 합니다. 하이닉스가 약 19조를 투자를 하죠. 근데 대부분 이 D램의 최첨단 선단 공정으로 전환하는 부분하고 HBM 생산 능력에 집중하는데 3분기 컨퍼런스 콜에 삼성전자도 우리 최첨단 선단 공정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요 수치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최첨단 미세 공정을 말합니다. 10나노 5세대 요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 1B, 1A, 1C. 근데 1B가 10나노 5세대 공정이고요. 요게 삼성전자 전체 캐파 기준으로 약 20에서 30%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10나노 6세대입니다. 10나노 6세대는 1C 공정이라고 하고요. 요게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세대보다 하나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더 세대수가 더 높을수록 더 최첨단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나노 4세대가 1A 공정이고요.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최첨단 이 D램 선단 공정의 비중이 고성능 D램을 생산하는 게 전체 약 70%인데 하이닉스하고 다르게 하이닉스는 이미 올해 24년 기준으로 HBM의 매출 비중이 3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내년엔 45%에서 전체 D램 매출의 50%까지 차지할 거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AMD에 열심히 수주를 받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못 받지만 AMD 수주를 받고 있거든요. 대략 전체 D램에서 차지하는 HBM의 비중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HBM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최첨단 공정을 70% 이상 비중을 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HBM 수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7년 만에 10조 이상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으로 끝나지 않고 소각까지 이어져야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기술 중심의 인력 재배치, R&D 투자 요거 말씀드렸고 지금 굉장히 조금 기대가 되는 거는 삼성전자 사장단의 북미에 빅테크하고 굉장히 끈끈하게 어떻게 보면 이 관계, 릴레이션십을 할 수 있는 사장님이 이제 다시 인선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하고 관계를 조금 더
삼성전자 듣기로는 그렇게 엔비디아하고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고, 다른 나머지 빅테크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이렇게 그렇게 사이가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삼성전자가 이 빅테크하고의 관계 좀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해 보인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좋아진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결정적으로는 역시나 SK 하이닉스한테 이 HBM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의 주도권을 뺏기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HBM 시장에서 HBM2나 HBM2E만 해도 삼성이 원래 1위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부터 뺏긴 거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하고 트렌드포스 자료인데 요거 표 띄워주실 건데요.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작년 기준 40억 달러에서 불과 이제 앞으로 이제 3년 뒤에 330억 달러 시장이에요. 그러면 HBM 시장만 연내 4년 만에 8배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그럼 연평균 성장률이 계산해 보시면 40%가 넘습니다. 그죠? 4년 만에 8배니까 2년에 2배씩이니까 그죠? 1년에 배 50%씩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엄청나게 그 성장률이 큰 시장이고요. 요 트렌드포스 자료 보면 하이닉스가 53% 돼 있는데요. 지금 요 추세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격차가 더 벌어져서 하이닉스가 60% 가까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9%지만 지금 마이크론에서 목표 잡은 거는 최소 20%까지 시장 침투율을 잡겠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이고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이지만 이 소위 말하는 재무통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 사업지원 TF팀이 재무 안정성에 집중한 나머지 삼성전자의 미래 경쟁력을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주도권을 뺏기고 위기가 시작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간에는 HBM 뭐 엔비디아 콜 테스트 못 받은 것만 문제를 삼아서 마치 최근에 삼성전자가 문제가 생긴 걸로 보이지만, 삼성전자 엔지니어나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 기술 중심이 아니라 재무통, 재무 안정성 중심이 삼성전자 미래 경쟁력 약화를 상당히 망가뜨렸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보고 있고, 너무나 또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하이닉스 관련돼서 이 엔지니어 경력직을 뽑는데, 예전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이닉스 엔지니어 2명 뽑는데 삼성전자 직원들이 대거 지원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 붙은 친구가 나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정말 경쟁력 상실한 삼성전자를 떠난다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굉장히 이 삼성전자에 대한 자주 섞인 모습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한테 HBM 주도권을 뺏겼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노리는 거는 HBM4 관련돼서 지금 시장을 노리는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뭐 TSMC랑 뭐 손을 잡았다는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나 동일한 출발 선상에서 시작하는 HBM4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요. HBM4가 소위 말하는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을 바로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 기업이랑 협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HBM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품으로 분류되고요. 그리고 HBM4는 아직은 그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 HBM4는 차세대 이 소위 말하는 패키징 방식,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적용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측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도 역시 당연히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이 최첨단 패키징 쪽도 다 소위 말하는 턴키로 올인하는 게 삼성전자고요. 사실 하이닉스는 이 최첨단 패키징 쪽은 사실 철저하게 TSMC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 기업과 협업하는 부분도 삼성전자가 상당히 자기네들이 기존에 자기네들의 그 파운드리에서 할 수 있는 패키징 부분을 TSMC랑 전략적으로 완전한 경쟁사인데도 불구하고 협력하겠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 HBM4 시장만큼은 삼성전자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이고요. 이 최첨단 파운드리 고객들이 애플, 엔비디아, 퀄컴 모두 TSMC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TSMC의 노하우도 TSMC랑 협력을 하게 되면 이미 하이닉스는 상당히
소위 말하는 파운드리 관련돼서 TSMC한테 전적으로 밀어주면서 공정과 생산에 대한 노하우를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하이닉스는 충분히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한 이 최종 이 퀄테스트 쪽의 하드한 인프라 환경도 상당히 하이닉스는 오히려 TSMC한테 많이 배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삼성전자가 전략적으로 파운드리를 하면 TSMC의 어떻게 보면 이 최첨단 패키징이나 파운드리 관련된 그 공정 수율을 잡는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삼성전자도 조금 벤치마킹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HBM 납품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가 HBM3 12단, 그러니까 5세대 요거를 개발해서 25년도 엔비디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고요. 25년 말, 내년 말부터는 이제 6세대 HBM4, 그러니까 HBM3E는 5세대고요. 6세대를 경쟁사를 우리 뛰어넘겠다고 공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 품질 쪽 그 임원분이 말씀하신 게, 우리는 주요 고객사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말하는 것 같아요. 품질 테스트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 그리고 4분기 중에는 이 주요 고객사 쪽으로 판매 확대가 예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사실은 엔비디아 퀄테스트 관련돼서 한 3-4번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렇게 계속 늦춰지는 걸 봤을 때 분명히 설계 문제라든지 수율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마지막으로 진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홍콩에 있는 대학에서 연설할 때 지금 빨리 삼성전자로부터 그 HBM 칩을 원한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 삼성전자의 테스트가 당연히 통과되기만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다.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의 공급이 다소 늦어졌지만 1월 안으로 12월 달에서 1월 달 사이에 본격화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막대한 이 블랙의 수요 자체를 맞추려면 하이닉스 공급 가지고는 못 맞춥니다. 그래서 HBM 수급처를 당연히 엔비디아는 다양하게 얻을 수밖에 없고, 젠슨왕 CEO도 이번에 그 아까 홍콩에 있는 대학에서 발언한 것도 이 부분을 당연히 염두에 둬서 한 발언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이나 제품 수급을 고려하면 삼성전자 HBM3가 너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계속 HBM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지금 하이닉스한테 계속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처를 다변화할 상당히 지금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BM4부터는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있을까요? 그 HBM4 같은 경우는 아까 그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HBM4부터는 메모리 공정이 아닌 파운드리, 그러니까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거죠. 파운드리 공정에서 HBM4 제품부터는 제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 그러니까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D램 간의 또 기술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D램 간의 연결 부분인 이 범프를 없애고 구리로 직접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할 수 있는 거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상당히 좀 기회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가 블랙웰이 아직 그쵸? 없는 상태에서 H200 같은 과거 구제품이 제품 수명 사이클이 마무리돼 가는 시점인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HBM 수요는 상당히 왕성하다. 그런데 그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 삼성이 하이닉스의 그 소위 말하는 일부 물량을 뺏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것도 어제 기사입니다. 테슬라 자체 AI 칩을 내장한 슈퍼컴퓨터, 도조 컴퓨터라고 하죠. 이 도조 컴퓨터에 HBM4가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한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도조 컴퓨터 관련돼서 성능 향상을 하려면 AI 모델을 계속 효과적으로 훈련시켜가지고 AI 관련돼서 연산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제어 데이터를 엄청나게 뽑아내려면 당연히 HBM4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직접 이 HBM4 가능성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언급했다고 보면
이 HBM4는 테슬라라는 또 새로운 신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전자가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HBM3E도 삼성전자가 수율이 안 나왔는데 HBM4 같은 경우도 수율이 나올까, 그런 시장의 의구심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과거에도 트럼프 일기 때 무역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그 뒤로는 주가가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돼서 주시장이 부담을 갖는 거는 역시나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 철저한 자국 보호 무역주의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미국 외 지역에 관세를 때리겠다. 멕시코 포함해서 뭐 우리나라, 그리고 기타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만, 이런 국가들한테 상당히 그 관세를 때리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기 위해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미국이 엄청나게 지어놨던 공장들에 대한 혜택이 전혀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상당히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 거를 회수를 못하면 그게 다 회사가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주의 비중이 최근 들어서 중국 비중이 줄어들고 미국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런 관세나 세금 혜택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에서 수출해서 차지하는 이익이 깎일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크게 확대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트럼프 관련돼서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중국을 강하게 때리면 때릴수록 우리나라가 또 반사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중국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다,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산업마다 또 다 다릅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친기업적입니다. 트럼프 자체가 기업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각종 규제를 다 탈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그 신약을 개발하는 여러 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 빅파마 밑단에 있는 미국의 작은 바이오텍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신약 개발하면서 미국에 막 진출하려고 하는 회사들한테는 오히려 상당히 뭐 약가가 인하되고 신약 개발이 더 늘어나면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조선주 상당히 좋았죠. 왜 조선주가 좋냐? 미국이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미국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들 중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되면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감을 키우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를 좀 많이 부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삼성전자의 보조금 64억 달러, 네, 엄청난 돈이죠. 하이닉스에 최대 4억 5천만 달러를 연방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게 있었고요. 정부 대출을 최대 5억 달러에 최대 25%의 세액 공제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걸 다 트럼프가 무효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월 20일 트럼프 당선 전에 이 바이든 정부에서 최대한 조기 집행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고요. 삼성전자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170억 달러의 파운드를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의 AI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길 원하고 자국의 AI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 패권을 장악하길 원하는데, 그 AI 기업들이 인텔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인텔은 원래는 인텔이 메모리 최강, 파운드리 최강이었거든요. 근데 인텔이 상당히 이제 뒤처지면서 완전히 TSMC한테 주도권을 뺏겼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의 이 AI 관련된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들이 계속 AI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그거를 보조할 만한 TSMC나 삼성전자 같은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AI 가속기에 필요한 하이닉스 같은 HBM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디가 공급할 거냐? 대체제가 없습니다. 누가 그 HBM을 공급할 거면 누가 TSMC 말고는 어디 파운드리가 그 AI 반도체를 위탁 생산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2030년까지 오히려 삼성전자는 총 텍사스 테일러 공장 170억 달러에 약 2배, 2.5배가 넘는 4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안 당선되고를 떠나서 지금 이 상당 부분 이 투자 금액을 미국에서 굉장히 확대하는 측면이 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의 AI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38억 7천만 달러 건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취임 1월 20일 전에 최대한 반도체 지원금을 지급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반도체법, 칩스법과 IRA법을 뒤집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했고요. 이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 구축이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가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미국 기업들, 미국의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패권 확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반도체 지원법이 전면 폐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권한에 따라 이 반도체 업체에 대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나 대만의 TSMC한테 어떤 조항이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제반 요건을 높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 반도체 업체들에 더 지원을 해주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나 대만 반도체 업체의 지원에 이 차이, 격차를 둘 수는 있지만 IRA 법안과 반도체 법안을 뒤집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걸 뒤집을 경우에는 미국이 빅테크가 이 기술, AI 기술 패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서포트해주는 업체가 없는데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미국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이 칩스법에 상당한 자금을 할당하게끔 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인텔을 포함한 미국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는 업체들, 기업들에 대한 상당한 자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못 건드린 거죠. 최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보조금 없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더 많이 짓도록 높은 관세를 선언한다고 하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칩스법을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미 그 상무부, 미국 상무부에서 이 마일스톤하고 연계된 지출을 약속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지금 AI를 주도하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 혁신 기업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기술 관련된 운영비를 절감하고 투자 확대에 도움이 실제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최측근 동맹이 지금 TSMC거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AI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 트럼프는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AI 칩 수요 증가 그리고 시장 확대에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여요. 다만 근데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사인 TSMC가 당연히 대만 회사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만의 이 방위비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SMC와 협력하는 엔비디아 공급망에 조금 약간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는 있다. 근데 TSMC의 공급망 불확실성이 초래하면 역발상으로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나머지 엔비디아를 제외한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사실 요 칩스법 관련돼서는 그렇게 큰 타격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 흐름은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요? 앞부분에 삼성전자 위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도 HBM이 매출 비중이 커지긴 했지만 HBM을 제외한 나머지 낸드라든지 일반 D램 메모리 반도체가 여전히 하이닉스에서 매출 6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는 일반 D램과 일반 낸드 반도체가 85% 이상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흐름이 좋아져야 돼요.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는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가 이미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면서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부정적인 반도체 사이클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생각보다 이 가격 떨어지는 게 일단 빨리 왔다는 거예요. 원래 내년 2분기로 예상했는데 올해 4분기부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는 걸로 보는 거고요. 반도체 핵심 주기, 자, AI 서버, 또 뭐 있죠? 휴대폰 들어가는 거.
그다음 뭐 일부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에 들어가는 거 다양한 그게 있죠. 서버, 휴대폰, PC잖아요. 근데 휴대폰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안 바꿔요. 그리고 휴대폰에 엄청난 혁신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애플이 AI 폰 만든다고 해서 애플 인텔리전스 그게 국가별로 다 지금 오픈하는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얼마나 그렇게 혁신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팔릴지. 사실 삼성의 이 폴더블 폰도 애플보다 먼저 선빵해서 잘 팔았거든요. 근데 점점 판매가 계속 뚝뚝 떨어져요. 폴더블 폰도.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이 굉장히 이 반도체 사업부의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휴대폰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개선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 축인 PC. PC는 더 안 바꾸죠. PC를 뭐 2-3년 만에 교체를 하나요? 그나마 요새 PC 조금 수요 좋아지는 게 윈도우 11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부 바꾸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PC 수요가 좋아질 일이 상당히 낮은 거죠. 그나마 이 AI 서버 쪽이 연평균 40%씩 성장하면서 받치는데 AI 서버가 모든 디램 반도체의 업황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중에서 AI 서버가 아무리 좋아져도 100%가 아니고 20-30%고 나머지가 휴대폰과 PC와 일반 가전, 자동차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재고를 떨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HBM 수요가 폭증한 게 실제 수익성으로 연결되려면 빠르면 25년 만 26년 정도 되면 야, 실제 AI로 좀 돈 좀 번다. 야, AI 그거 뭐야. 우린 지금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챗GPT 정도잖아요. 근데 챗GPT 많이 쓰나요? 실제 주변에 쓰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 야, AI 인공지능 써 가지고 결합했더니 AI 프로그램 썼더니 너무 좋아지다. 저만 해도 이제 AI 관련된 유료 모델을 한번 해서 편집에 뭔가 좀 도움을 해 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걱정되는 게 내가 생각하는 퀄리티나 내가 생각하는 말귀를 알아들어서 이게 실제 제대로 작동할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물어보면 물론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쓰죠. 그게 자기네들 그거니까. 근데 그게 일반 소비자들한테까지 확산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철저하게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이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그게 수요가 못 따라주면 그게 전부 재고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BM이 완전히 반도체 사이클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HBM이 수요가 회복이 안 되면 HBM도 결국은 그러니까 HBM 관련돼서 늘어나서 실제 AI로 돈 버는 기업들, 빅테크들이 돈 버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고 이 돈 버는 기업들이 기업 입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까지 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 재고 축적이 다시 줄어들고 다시 가격 상승하는 시기도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힘들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까지.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점점 짧아서 2년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좋았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레거시가. 근데 이제 올라가다 이제 딱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꺾였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방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사이클이 생각보다 25년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에 HBM으로 AI 그 뭐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획기적인 것들이 나와 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챗GPT 못지않은 막 엄청나게 화제가 돼서 그런 막 프로그램을 쓴다고 한다든지 기업에서 AI 요런 거 결합된 거를 실제 엄청 기업에서 도입을 하고 있다.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때는 반도체 업황이 다시 또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4년 전만 해도 TSMC 점유율이 51%, 삼성전자가 19%였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11%까지 떨어지고 TSMC가 6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술력에서 패키징 기술력에서 떨어지고 공정 수율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중요한 거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굉장히 TSMC가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고객사하고 쌓은 신뢰 자산이 전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TSMC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OIP를 통해서 이 TSMC의 파트너사들하고 협력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재미난 일을 했어요. 뭐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것도 있지만 TSMC가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우리는 먼저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TSMC는.
개발조차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요렇게 한번 최첨단 패키징 개발해 줘 하면 TSMC가 그때부터 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너무 안타깝게도 마치 TSMC를 막 엄청 띄우고 TSMC를 막 예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TSMC하고 철저하게 대척점에 있는 게 인텔입니다. 인텔은 자체 프로세스를 설계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파운드리 기술력과 설계 IP, 팹리스를 축적했지만 이 자체를 자사 제품에만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인텔은 계속 도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21년 파운드리를 이제 막 인텔이 외부 개방하기 시작한 거죠. 인텔의 사례를 왜 들었냐?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TSMC의 이미 설계 자산이랑 TSMC의 공정에 익숙해진 외부 고객사들, 당연히 외부 고객사라고 하면 미국의 빅테크겠죠. 미국 빅테크들의 고객의 발길을 돌리기엔 상당히 늦어졌다. 그리고 파운드리 자체가 이 전환 비용이라는 게 상당히 높습니다. 전환 비용 공부 차원에서 한번 댓글로 한번 찾아보세요. 전환 비용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사에 대한 이 락인 효과가 큰 겁니다. 그래서 TSMC의 이런 부분을 삼성전자가 굉장히 뺏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엔비디아 부분이 계속적으로 TSMC 그리고 하이닉스의 독점으로 주는 거를 넘어서 아까도 밝혔잖아요. 삼성전자가 최첨단 패키징을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TSMC랑 협력해서 HBM 시장을 잡으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TSMC의 어떤 공정 수율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수율이 좀 회복이 되면 삼성전자한테도 좀 기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역시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 기술 인력이 재배치가 안 되고 재무통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까지 이렇게 장악하면서 상당히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아주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됐었는데 이번에 인사단에서 파운드리 공정수율 전문가 그분이 CTO라는 기술 총책임자인데 사장급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 TSMC한테 뒤처진 부분이 이미 시장에 너무 알려져 있고 점유율 차이가 나는 거가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경우도 좀 사실 낮긴 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아까 테슬라 사례도 말했지만 요렇게 그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레퍼런스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파운드리 쪽에서 타 어플리케이션에서 차곡차곡 쌓다 보면 특히나 테슬라가 워낙 강력한 그거기 때문에 테슬라 요번에 HBM4 만약에 잘 이거 납품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엔비디아 칩 관련돼서도 엔비디아가 파운드리나 하이닉스한테 계속 독점으로 주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매처를 다양화하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요 기회를 잘 살려야 될 것 같고 아까 트럼프 이슈도 있었죠. 트럼프가 만약에 TSMC 때리기가 시작되면 삼성전자는 반사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